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엔 이제 동남아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이 세계 4대 문명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맞기는 한데,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가 바로 이쪽 지역이죠,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가 시작됐던 것은 약간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동쪽과 서쪽이 서로 교역을 하면서, 즉 동양과 서양이 비단길을 통해서 서로 교역을 하면서 이제 그 길목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가가지고서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문물 교류가 있었었던 그런 비단길은 총 3개였었죠. 하나는 초원길, 두 번째는 사막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닷길.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었던 길이 바로 바닷길입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의 물라카 해협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인도의 불교 문화라든가 힌두교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나중에는 이슬람 문화까지 전파가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2에서 1번.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다. 즉, 이 동남아시아는 딴 건 몰라도 문명의 발상지는 아닐지 몰라도 문명이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동남아시아의 문화의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바닷길을 통해서 해상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서 해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각 지역으로 다른 선진 문물을 갖고 있었던 문명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그 문화들이 전파가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간 기점에 해당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문화가 이곳에서 또 융합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애당초에 아예 문화가 없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바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서, 코로나 이제 중단되고 나서 대중교통을 타가지고서 바로 서울 용산 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거기에 가면은 일반 전시관을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반 전시관 맨 꼭대기인가? 그쪽에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었던 베트남 지역의 문화재들이 우리나라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청동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동북은 여러분들 교과서 22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양인데 이 크기가 사실 되게 커요. 장난 아니게. 크기가 거의 이 칠판을 본다고 한다면 칠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높이도 한 뭐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이상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쓰여졌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양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일종의 제사를 시행할 때, 제사를 할 때에 사용되었었던 도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시대 때에 얼마나 이 청동 제조 기술이 뛰어났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힌두교와 불교 문화 등이 이때 당시에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특히 이제 브라만교와 그 다음에 힌두교의 영향을 이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불교도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주로 이 힌두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바로 카스트제죠. 그런데 이 카스트제는 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이 힌두교가 전파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카스트제가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한 사회 제도를 정착을 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자기네식으로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불교 문화도 이제 같이 전파되는 모습이 있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쪽은 중국입니다. 중국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쪽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가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중국의 유교 문화와 그 다음에 한자 문화가 같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도 당연히 유교 문화와 그 다음에 한자 문화, 중국의 문화가 전파가 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같은 것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아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 중국 지역보다도 훨씬 더 여성이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건 나라. 캄보디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라고 보면 돼요. 현재 캄보디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죠. 이쪽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캄보디아가 있었던 그런 나라 지역에는 사실상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얘기할 텐데요. 자, 먼저 그 시작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부남이란 나라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대요. 이 부남이란 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인도 지역에선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 그리고 굽타 왕조까지 이제 번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굽타 왕조 지역에서의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같이 전파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운데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안가까지 포함해서요. 자연스럽게 바로 이 해상무역도 같이 발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승했었던 나라가 바로 진납이라는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납이라고 한 나라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앙코르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앙코르 왕조는 9세기쯤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하게 돼요. 먼저 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용했었던 종교가 바로 이제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것을 수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역은 아열대 지방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열대 지방이기도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년에 벼를 몇 번 심습니까? 바로 1년에 벼를 한 번 심고 가을철에는 겨울보리를 심죠.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1년에 벼를 한 번 뿌리면 한 번 수확한 다음에 바로 또 한 번 수확하고 심지어는 또 한 번 또 수확을 합니다. 왜? 한 번 수확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수확한 데에서 또 벼가 자라나 가지고서 또 이삭을 일구고 그걸 또 수확하면 또 이삭을 일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1년에 3기작, 4기작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까지도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땅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러한 뛰어난 농업 생산량을 이용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앙코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 자체가 굉장히 좀 유능해서 특히 이 수리아바르만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 때에 가서는 사실상 거의 이 앙코르 와트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 왕조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베트남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고 했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앙코르와트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불교의 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사원이었어요. 근데 힌두교와 불교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불교를 믿는 세력들이 거기 있는 여러 개의 힌두교 사원들의 조각상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불교 사원화 만들긴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가지고선 이것도 많은 문화적인 부분에서 훼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었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게 앙코르와트까지 만들었었던 캄보디아 지역의 앙코르 왕조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 미얀마가 있습니다. 이 미얀마의 경우에는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파간 왕조. 이 파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는 대략적으로는 그 영토가 한 이 정도에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참 지금 난리가 났죠. 바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지역입니다. 이 파간 왕조 같은 경우에는 11세기 때쯤에 바로 상좌부 불교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요. 즉, 이 상좌부 불교의 발상지가 이쪽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그렇게 멀진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좌부 불교가 이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될 때는 파간 왕조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좌부 불교가 이때 당시에 미얀마 지역에 굉장히 지배적인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파간 왕조는 바로 이 상좌부 불교를 수용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이 불교를 전파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바로 남부 베트남 지역입니다. 남부 베트남 지역은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참파라고 하는 그런 참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만들었었던 참파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히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는 바로 이 농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그런 측면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해안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해상 무역이 되게 활발하게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참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에 바로 언제나 이 참파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었었던 베트남 지역입니다. 북부 베트남 지역에 있었어요. 이 북부 베트남 지역은 원래는 베트남이 아니었었죠. 중국의 땅이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무제 때에 베트남 지역의 최초의 왕조라 볼 수 있었었던 남비엣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그 나라가 이 한무제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베트남 지역은 전부 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흡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지역에 이 남비엣을 세웠었던 그 민족 자체를 월이라고, 월족, 남월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월족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월족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중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중국의 통치를 계속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됐었던 바로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시대. 근데 이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강력한 중국의 통제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던 이 북부 베트남 지역이 당나라가 멸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에게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지역에 최초로 이제 왕조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응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응호 왕조가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진압을 다른 나라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겠지만 문제는 뭐냐? 중국이 바로 5대 19 시대라고 해가지고 중앙에는 5개의 강력한 국가가
버티고 있었고, 남쪽에는 10개의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남쪽에 있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바로 이 응호 왕조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응호 왕조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응호 왕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 이 지역 자체가 여러 개의 세력들로 쪼개져 가지고서 일종의 통일 전쟁 같은 것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머지 모든 지역의 국가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서 잠깐 동안이나마 바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됐었던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리 왕조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리 왕조의 경우에는 10세기쯤에 이제 당연해서 이제 북베트남이 독립했다가 리 왕조 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리 왕조도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중국이 통치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중국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일단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황제를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다시피 충성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지역에 되게 독특하게도 주로 이제 유교를 많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유교를 수용하게 되고 국가를 유교적인 통치 이념에 입각해가지고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중국만큼 그게 굉장히 많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리왕조도 역시 과거제를 실시해가지고서 새로운 지식인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유교를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유교를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거기다 또 하나, 바로 문묘를 만듭니다. 이 문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자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자묘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것을 삼으려고 했었던 이 리왕조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리왕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이후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왕조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리왕조가 망할 때 이 리왕조의 왕자 출신의 한 명이 우리나라로 도망왔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인가 그랬었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곳을 봤었던 이때 당시에 고려 왕조에서는 이 사람이 좀 많이 불쌍해가지고서 바로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정착을 실제로 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이시성을 현재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 왕조 출신이라 보면 돼요. 그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베트남의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육지 지역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바로 인도네시아 그 섬 지역에 대해서, 필리핀은 일단 제외입니다. 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7세기 때쯤에, 약 7세기 때쯤에 스리위자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어딘가 한번 보려고 한다면 교과서 2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24페이지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수마트라 섬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수마트라 섬 근처에 이 스리위자야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수마트라 섬하고 이게 말레이 반도입니다. 이 말레이 반도에 있는 이 좁은 해협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서 삥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 지역이 동서양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를 관리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해협을 지나가는 그런 여러 개의 상선들에게 통행세 같은 걸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때 당시에 이 스리위자야 왕조는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해협, 협소한 작은 바다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말레이 반도의 일부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역적 이익을 독점하면서 11세기까지 번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근처에서도 여러 개의 섬이 있네요. 바로 이쪽 근처에 있는 이 섬, 바로 저기에 이 밑에 있는 수마트라 섬 옆에 있는 이 섬을 이제 자와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자와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도 또 다른 그런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일랜드라 왕조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이 왕조의 경우에는 8세기 때쯤에 있었었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스리위자야 왕조하고 약간 좀 시차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나긴 했었지만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왕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경우에는 자와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성장을 해 나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다가 전파가 됐었던 그런 종교가 뭡니까? 바로 대승불교일까요? 소승불교일까요?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대체로는 소승불교가 거기다 발달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즉 다른 말이 이제 상자부 불교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미얀마 지역의 파건 왕조, 대표적인 상자부 불교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전부 다 전파를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쪽에 있었던 이런 캄보디아 지역에 바로 이런 불교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상자부 불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약간 좀 수수께끼인데 되게 독특하게도 이 샤일랜드라 왕조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승불교의 개념이 담겨 있는 그런 불교 사원이 하나 발견됩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교과서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보로부두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천하가 세계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대략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뭐가 이제 뿔똑뿔똑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가 이런 부처님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보로부두르 사원 같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8번 바로 마자파히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자파히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13세기 말 때쯤에 이 수마트라 섬하고 그 다음에 자와섬을 전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이 힌두교와 불교가 되게 이 지역에서 발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라카 해협의 일부도가 이제 같이 장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식품 첨가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향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료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점적으로 되게 많이 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서양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향료를 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향료의 알갱이 한 알만큼의 무게가 금을 그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금하고 같은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향료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후추 같은 것이 여기에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계피라든가 후추라든가 뭐 정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등장했던 이 마자파히 왕조는 이 향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나게 번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지역에서 향료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향료를 사와 가지고서 유럽에다 판매했었던 이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주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물건을 많이 사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중국 사람은 좀 덜 했었지만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거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많은 물건을 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는 내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상대방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특정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리 같은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인가 바로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특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 마자파히 왕조의 영토로 많이 오게 되면서 이슬람의 종교가 이 지역에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기존의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었던 이 마자파히 왕조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이슬람교도로 이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도로 개종하게 되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프린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남아시아 문화의 특징. 인도 및 중국 사이에 있어서,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닷길. 자, 여기 보이는 바닷길을 말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 자, 이 바닷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혹은 여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통한 해상무역이 발달한 측면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청동북, 청동으로 만든 북이죠. 청동북을 대표로 하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힌두교 및 불교 중심의 인도 문화가 전파가 됐고요. 동그라미 4번 빈칸을 적겠습니다. 인도와는 다르게 독특하게도 카스트제가 미약하게 됐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유교 및 한자 중심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중국 문화가 전파가 됐었죠. 자, 동그라미 6번 여성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거 자체에다가 이 동남아시아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했었죠. 부남, 그 다음에 진락, 이런 나라가 있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로 웬만하면 알아두면 좋은 나라가 바로 이 앙코르 왕조입니다. 이 앙코르 왕조 자체에다가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앙코르 왕조는 9세기쯤에 힌두교와 불교를 같이 수용했었으며,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들은 대표적으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설립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앙코르 왕조의 왕들은 자신이 죽으면은 신들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기가 모시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원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앙코르와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앙코르와트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원이 이 근처에 되게 많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앙코르 왕조 자체는 별표 1개 반 쳐주고 미얀마는 별표 1 쳐주세요. 파간 왕조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상저부 불교 중심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저부 불교 중심으로 수용 후 동남아시아로 전파 밑줄 짝 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이제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참파죠. 자, 바로 베트남 남부 지역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북부 베트남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는 있었어야 돼요. 바로 별표 1. 북부 베트남에서는 한무제 때에 정복당했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때쯤에 바로 당으로부터 독립했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독립운동 같은 걸 한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나라의 통치를 받았을 때도 한나라의 통치가 너무 가혹하게 되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유지의 딸들이었었던 바로 이 증리라고 하는 여성과 증짝이라고 하는 여성이 둘이 자매입니다. 증리, 증짝 자매들의 대대적인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나라가 이걸 진압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먹었었다고도 하죠. 결과적으로 진압이 되긴 했었지만요. 그와 같이 여러 개의 바로 싸움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간에 10세기 때쯤에 당으로부터 본격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왕조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지만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다가 바로 11세기 때쯤 가서야 리 왕조,
리왕조 기억해 주세요. 이 리왕조 때 과거제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과거제를 시행하고, 동그라미 2번 문묘와 그 다음에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6번에 스리위자야 왕조, 이 왕조의 경우에는 7세기 때쯤에 자, 동그라미 1번 수마트라 섬에서 등장합니다. 수마트라 섬 바로 여기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몰라카 해협이라고 적어두세요. 몰라카 해협. 자, 몰라카 해협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몰라카 해협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해협 지역에서 이제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경우에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11세기까지 번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일랜드라 왕조는 뭐 옆에 있었던 이 자와섬이라고는 하는데, 이 자와섬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일랜드라 왕조는 되게 독특하게도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부 다가 상자부 불교를 숭배했었던 데 비해서 이 자와섬 지역에 있었던 샤일랜드라 왕조의 경우에는 무슨 불교의 유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대승불교의 유적이 발견돼서 대승불교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뭐라고 했었죠? 바로 옆에 적혀 있죠. 보로부두르 사원. 자, 마지막으로 마자파힌 왕조가 있습니다. 이 마자파힌 왕조의 경우에는 13세기 말 때쯤에 등장했었고, 1번 수마트라 섬과 자와섬 일대를 장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향료 무역을 독점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중국 및 이슬람 상인,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 그 중에서도 또 이슬람 상인들과 더 많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동그라미 5번 14세기에 무슨 교를 개종했다고 했었죠? 바로 이슬람교를 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자파힌 왕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샤일랜드라 왕조의 보로부두르 사원 정도는 대승불교를 의미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은 웬만한 것은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았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